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개화기 시대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체육사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시험을 다 잘 보고 열심히 공부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다시 이 기말을 대비해서 2학기 기말을 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학기 시대에는 어떤 체육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사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이 KBS 스포츠예술과학원에서는 이 과제나 보고서가 또 성적을 판단하고 또 결정짓는데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체육사 보고서는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체육과 관련된 놀이를 모두 찾아 경기 방법 및 규칙을 조사하시고요. A4 용지 한 장씩에서 총 3장 이상을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 시간에 제출하시든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신 다음에 반드시 체육사 누구 제출 이런 식으로 문자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학기 시대 체육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학기의 체육과 스포츠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근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체육을 알아보기 전에 이 근대 교육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근대 교육의 시작은 원산학사 1883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경공원이라고 1886년. 그리고 교육 제도는요. 교육급 조서가 1895년에 반포가 되었고 각종 관립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이때 소학교, 사범학교 등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사립학교 도입하기 전에 광무개혁과 기술학교를 시작을 하였고요. 이때 이제 사립학교는 주로 기독교 계통의 개신교에서 많은 사립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국 계몽 운동도 일어났고요. 또 그런 계열도 생기게 돼서 오산학교라든지 대성학교가 대표적인 사립학교의 계몽운동 계열, 애국 계몽운동 계열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적인 교육기관에는 먼저 동문학이 있는데요. 이 동문학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원산학사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고요. 문예반과 무예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과하고 이과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어쨌든 그렇게 문예과 무예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실시했던 그런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해원, 제충원이라고 하는데 학원 겸 병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 외국인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도 있는 배제학당, 근대식 중등학교인데요. 배제 중학교 혹은 배제 고등학교. 아마 역사가 거의 한 130년이 넘었죠. 지금 이 배제 중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배제 대학교도 이 배제학당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근대식 중등학교가 시작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작되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교육기관에는 유경공원인데 유경공원 이 관립 근대 학교입니다. 관립 근대 학교. 그리고 이화학당은 여성을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고요. 오늘날 이화 대학교라든지 이화 중고등학교 어떤 시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신학교는 고아들을 위해서 설립을 했고요. 이 학교를 통해서 전쟁과 어떤 어려움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나타나는데요. 이 교육 입국 조서는 뭐냐면 근대적 전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로서 고종 황제가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근대 교육의 시초가 그리고 근대 교육의 어떤 그 혁신적인 좌표를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문학은 1883년에 8월에 설립된 그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변학교라고도 하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 한국외국어대학교나 이런 외대에도 보면 이 통변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여기서 그 유래가 된 건데 그 이제 외국어를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기보다는 통역관, 특히 영어 통역관을 양성하는 곳으로 오늘날의 그 뭐 통번역사 그리고 뭐 또 통역사 이러한 그 이런 집중 양성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이 동문학도 통변 학교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 1883년 8월에 지칭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문학에 보면 이제 그림을 제가 좀 잠깐만요. 그 제가 동문학에 보면 이게 좀 예민하네요. 동문학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독특한 게 이제 여기 머리를 보시면 이 남자들은 이렇게 상투를 다 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면 이게 그 개화기 시대에 그 체육을 그러니까 개화기 시대에 그 동문학에서 통번역을 배우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여성분들도 보이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실제로 여기 칠판에다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는 모습들, 키가 크고 뭐 키가 작은, 그리고 책상도 이제 나무 책상.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외국어 선생님인데 우리나라 그 전통 복장을 착용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독특한 모습들에서 한번 제가 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개화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외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동문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산학사인데요. 원산학사. 1883년 민간에 의해서 함경남도 원산에 세워진, 그 중요합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이거 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다 배운 줄 압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 그래서 중등학교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교육, 서양학문, 일본어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원산학사 중등학교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 학문을 가르쳤던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원산학사인데요. 일제 강점기의 그 원산 소학교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제 강점기의 원산 소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원산 소학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진짜 사진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원산학사의 그 실제 배경인데요. 오늘날의 그 학교 모습과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3, 4층, 뭐 2, 3층의 고층 건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층으로 이게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건축 양식을 좀 하면서 또 이렇게 모양은 또 서양의 어떤 그 학교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원산학사 내에서 이게 댕기머리를 하고 머리를 짧게 하고 이렇게 있던 학생들이 이 서당 훈장 선생님 같은 분과 이 외국인 그 선생님들 앞에서 실제로 수업하는 모습들이고요. 아까 요건 이제 통변형학과하고 좀 다르게 또 실제로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받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린 부분인데요. 원산학사에서 이제 배우고 이제 집에 귀가하는 모습들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갓을 쓰고 상투를 틀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다양한 그 원산학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근대식 최초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저희가 그 지난번 그 겨울에 우리 허문영 교수님과 권영애 교수님 그리고 학교 학생들 한 5명 정도, 4명, 5명 정도 그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그 세운 학교가 조만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가서 학교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1800년대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웠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이 되어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미개한 나라들에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가서 학교와 또 지원 시설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문명을 또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들은 정말 좋은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멎어지고 새로운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된다면 다시금 또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서양 문물이라는 근대식 교육을 해준 것처럼 우리도 받은 만큼 다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돕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광해원이 있는데요. 1885년에 한양에 세운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입니다. 일종의 병원인데요. 광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널리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널리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 호로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제26대 임금 고종에게 건의해서 세웁니다. 건의해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못한데요. 이 제중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중을 구제한다. 대중을 구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해원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양에 1885년 한양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 병원이죠, 병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병원이 생겼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뭐 계속 한의학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존했는데 이제 1885년에 오늘날의 서울이죠. 서울에 근대식 병원이 생겼다는 것은 참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해외에 나가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오지에 있는 그 나라들에선 이 병원과 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그 강연의 모습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병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 전통 한옥인데 그것을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광해원 병원처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그 병원 모습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실제로 그냥 뭐 우리나라 옛날 가옥, 전통 가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배제학당인데요. 이 배제학당은 오늘날의 그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의 그 시초가 되었는데요. 1885년 8월 3일에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입니다. 1885년이니까요. 약 지금부터 한 136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2020년도니까 136년도. 사실 이 배제 중고등학교는 저희 그 집에 저희가 강동구에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쪽에 있는 전통의
명문고등학교, 명문중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명문중고등학교가 이제 배제대학으로 충남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그 배제대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참 뜻깊은 학교고요. 전통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제학당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배제학당 옛날의 그 모습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박물관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런데요. 어쨌든 이 배제학당, 원산학사나 이런 학교보다는 그래도 오늘날의 그 학교 모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양의 어떤 그 약간 그 건축 양식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뭐 비석이라든지 주춧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양식인데 이런 방법으로 배제학당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를 한 아펜셀러라는 분이 참 되게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경공원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 교육기관이고요. 영어만 교육하고 지나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영어만 교육에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고급 양반 자제만 대상으로 했고요. 국민 대중교육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 약간 좀 사립학교,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의 그 학교, 특목고, 특목중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조선 후기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긴 하지만 공립교육과긴 하지만 영어와 양반 자제에 국한돼서 그렇게 해서 좀 문제를 많이 보였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선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경공원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이 유경 공원에는 그 교사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입니다. 조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 오늘날의 그 이화여자대학교 혹은 뭐 이화중고등학교, 이화고등학교 그런 그 학교의 어떤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선교사인 스크랜턴이 창설한 사립여자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자교육기관이라는 거, 남학생들이 아니라 사립여자교육기관이라는 게 좀 독특하고요. 조선시대 선교사 스크랜턴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립여자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886년 고종 23년 해외 여성 선교회에서 파견된 메리 F. 스크랜턴이 서울 황하방, 지금의 중구 정동이랍니다. 서울 황하방, 지금 중구의 정동에 설립한 한국 최초 사립여성교육기관입니다. 사립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은 뭐 이화중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지금 시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많은 또 훌륭한 여성들이 이 사립여자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화학당에서는요 보통과 수업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 이제 하나같이 이렇게 댕기머리를 따고 이런 모습도 참 독특하고요. 지금 우리가 최초 했던 그 이 칠판 모습도 있고 학생들이 나와 선생님이 과제를 뭐 내준 부분에 대해 지금 풀고 있는데요. 좀 너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따고 그 교복도 아마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저고리하고 한복을 약간 그 변형을 해서 그 학교 교복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되게 좀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기에부터 이런 수업을 또 이런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희망이었고 꿈이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과 이런 수업과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요. 학교 건축 양식도 그렇고요. 건물도 그렇고 참 이 당시에는 참 대단한 그런 학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벽돌의 이런 모습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제 옛날 학생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한눈에 봐도 이렇게 얼굴이나 모습들이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나 생각인데 이 주머니 손에 든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졸업장인가 봐요. 아무래도 졸업장,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림이 이제 체조하는 이화학당 출신 며느리 안삼을레라는 것인데요. 이 하여튼 뭐 독특한 사진인데 이렇게 이런 복장을 입고 체조한 후에 이렇게 또 단체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삼을레. 사실 저도 이건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안삼을레. 이화학당 출신의 며느리들입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체조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경신학교인데요. 1885년에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한 신문화 교육을 통하여 신시대의 인물을 길러내기 위하여 시작한 학교인데요. 미국 북장로교회에 한국 선교사로 와 있던 H.G. 언더우드가 세운 그 유명한 언더우드입니다. 현재 종로구 해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되고 있죠. 자,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이 경신학교를 세움으로써 정말 이때부터 시작해서 막 본물 읽듯이 우리나라 전국에 해외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 학교 근대식 학교를 지방 또 서울 수도권 곳곳에 많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 문물 또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당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대학들이 또 혹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좀 명문 사립중고등학교 또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은 학교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연세대 마찬가지고 아까 금방 얘기한 이화여제도 마찬가지고요. 숭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 어떤 이 해외 선교사들의 손이 거치지 않은 대학이 없을 정도로 사립학교에서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뭐 경신 중고등학교 마찬가지 금방 얘기한 배재 이화 뭐 여러 가지 학교들이 뭐 엄청나게 있죠. 대성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학교들이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신학교였습니다. 경신학교 언더우드가 세웠죠. 그래서 이 경신학교 모습을 보면 아까 그 배제학당 모습과 좀 비슷한데요. 이건 실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진에서 이렇게 배제학당 모습과 비슷한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3층 건물을 우리나라 가옥과 또 서양 그 건축 양식을 본따서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당시 참 되게 독특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운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4년에 그 세워진 경신학교의 전경인데요. 이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오늘날의 학교의 모습과 정말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는 학생들 같은데요. 이 사진들 모습들이 보여 있고요.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계단 같은 것을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에 멋있는 이게 학교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일환이 되었고 우리나라 오늘날 세계 7번째로 훌륭한 G7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들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경신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 입국 조서인데요. 이것은 1895년 2월 2일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서입니다. 그래서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고요.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1895년도에 교육을 강조했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이 고종이 발표한 것 중에 정말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니었나. 그 교육의 어떤 근본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경제 발전과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을 자리 잡게 하는 수많은 전쟁과 또 6.25 여러 가지 뭐 당파 싸움, 분쟁, 뭐 지금까지도 일어났던 그 정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늦은 나이고 또 혹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이렇게 KBS에 와서 KBS 스포츠예술 과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교육 입국 접수 그 이제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한자를 도입하고요. 오늘날의 글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읽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교육입국조서 간보입니다. 이게 1895년 2월 2일 날 발표했던 교육 입국조서의 그 관보 내용을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 체육의 정리기 특징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체육이니까, 체육이 전공이니까, 체육이 정식 교과목으로 위치를 확보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근대 체육에서 이 체육이 정식 교과가 된 다음부터 수업 시간이 생기고요. 또 이 체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근대 체육에서는 이 체육 정식 교과목 채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육을 지도하고 체육을 교육하는 우리라고 얘기하면은 뭐 재활운동을 가르치고 재활운동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그 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많아야지만 그 수요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체육을 정식 교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 체육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그 많이 필요한 그 인원을 통해서 그 대학에서는 또 사람들을 많이 뽑게 되고 또 그 관련된 일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재활운동 복지 계열이 재활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전국에 많은 과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습과 어떤 현장 위주의 어떤 학생 중심의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KBS 스포츠예술 과학원에는 지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재활운동 및 기능적 재활운동을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론과 실습 그리고 또 현장 중심의 어떤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운동의 화류회가 있는데요. 1896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치슨과 헨리 팩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현대의 운동회,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운동회는 주로 육상 경기, 달리기 위주로 이제 대회를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운동회, 화류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체육의 도입 시대 구분인데요. 태동기, 수용기, 정립기가 있는데요. 자, 먼저 태동기 보겠습니다. 자, 근대 체육의 태동기는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무예체육을 포함시키고요. 근대학교 체육을 설립시켰습니다. 근대학교 체육을 설립시켰어요. 이때부터 이제 체육이 본격적으로 지도하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체육의 수용계는요. 학교 체육이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전인교육이 뭐죠? 지덕체를 완비한 그런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육의 목적이 뭐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민주시민 양성. 그게 바로 뭐냐면 전인교육이에요. 지덕체가 완비한 그런 그 교육을 하겠다고 이제 학교 체육의 목적을 그렇게 두었죠. 그래서 서구 스포츠를 도입하고요. 운동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체육의 정립기에는 학교 제도에 체육이 정착됐고요. 학교 체육의 병식체조와 유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병식체조가 뭐냐면 군대에서 하는 그런 체조를 얘기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국군 도수체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체조 또 이런 체육 이런 부분들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체육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또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마련되어졌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로 법이 먼저 이렇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체육의 특징은 유럽 문화의 수입과 모방을 먼저 처음에 가져왔고요.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혼재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을 향후하는 계층으로 이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계층에 확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스포츠의 의의는 체육의 가치에 대한 근대적 각성 발생했고요. 서민을 위한 체육으로 방향 전환되었습니다. 교육 체계 속에서 체육의 위상이 정립, 교과목으로의 입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근대적 체육 및 스포츠 문화가 창출되었고요. 이에 따른 많은 체육인들이 양성의 근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서구 스포츠 체육에 보면 정구, 체조, 축구, 육상, 검도, 수영, 씨름, 빙상, 사격, 농구, 사이클, 유도, 승마 등 이제 육상 단순한 종목 육상에서부터 다양한 구기 종목, 뭐 체조뿐만 아니라 검도, 여러 가지 육상, 사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들이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제 계약의 그 독립과 무일평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독립운동가인데 신문인이고요. 왜냐면 최초로 체육학교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고요. 체육교사를 양성했습니다. 문일평이라는 분 독립운동가인데 그래서 체육 연구를 위해 해외 유학생도 파견하는 체육학교와 체육교사를 양성했다. 이 문일평 독립운동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체육사상을 보면 민족주의 운동, 애국개몽운동, 국권회복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체육을 단순히 체육으로만 본 게 아니라 민족주의의 근간이 됐고요. 애국개몽운동을 했고요. 국권회복운동. 나중에 이제 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이 생겨났죠. 거기에 뭐 엄복동이라든지 뭐 송기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이클과 육상에. 그래서 이제 대성학교라는 게 이제 그때 설립이 됐는데 1907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설립하고 안타깝게도 1912년에 뭐 폐교가 됐죠. 그래서 밑에 사진 있습니다.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질레트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질레트란 선교사가 야구, 농구, 스케이트, 복싱 등 스포츠 보급 전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질레트란 이 선교사분이 우리나라의 야구, 농구 정말 가장 좀 요즘에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농구는 조금 쇠퇴했지만 야구는 뭐 지금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됐죠. 이런 스포츠를 우리나라에 전파한 분이 바로 이 질레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 스포츠에 어떤 혁신적인 어떤 보급과 전파에 좋은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레트 선교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레트 선교사와 황성 YMCA 야구단이 되겠죠. 오늘날의 그 YMCA 야구단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질레트 선교사인데요. 야구단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계약의 스포츠, 계약의 체육 오늘 여기까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근대 스포츠뿐만 아니라 근대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수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 경제의 7번째에 해당되는 좀 막대한 그 국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30년 전에 받았던 그런 어떤 은혜들을 잊지 않고 우리도 보다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보답을 하는 그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재활운동과 기능적 재활운동을 배웠어요. 우리보다 못하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개선해 줄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좋은 일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8번째 우리 그 체육사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